네,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중요한 그 허드린 FOMC 이벤트가 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될 텐데 기준금리 인상은 자명한 것 같고 그 다음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을 또 엿들어 봐야죠. 금리하고 주식시장 매칭을 시켜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과 경제를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봅시다. 자, 올해 첫 FOMC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2월 2일 새벽 4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성명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올릴 것이다.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관전 포인트는 뭘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은 매파적인 파월이 나오면 어떡할까 내지는 조금 더 매파적인 얘기들을 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예상대로 인상폭은 25bp로 축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준의 스탠스나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12월 달 정도의 멘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12월 FOMC 의사록 내용에 따르면요. 연준 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2022년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움직임 덕분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매우 근접해 왔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상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인상폭을 75에서 50bp로 줄였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폭을 줄인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제 진전과 물가의 진전을 확인하기에는 조금은 인상폭을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 지금의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연준이 바라는 충분히 긴축적인 레벨은 아니지만 매우 근접해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물가라든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금씩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네. 당연히 결정은 25bp 인상을 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 또한 발언들을 보시면 25bp에 조금 기울은 목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인상에 대한 결정은 25bp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 같은 매파적인 발언의 정도는 이제 아마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12월 FOMC 점도표보다 조금 더 높은 최종금리 레벨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가 매파적인 발언일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러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12월 FOMC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들이 연준의 스탠스를 급변시킬 만큼 충격적이거나 급변시킬 만큼 환호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난 수준의 스탠스를 이어나가는 결정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결정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사실 물가의 절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률이잖아요. 네. 연율 또 지난달 대비해서 M2M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둔화되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 멈추는 네. 내리는 건 아니지만 유지하는 정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들은 굉장히 아직 좋잖아요. 네. 연준이 얘기하는 고용시장의 타이트닝. 근데 오늘 보니까 또 FOMC 이전에 ADP 민간 고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비농업 부분 취업 예상치는 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고용 지표들을 봤을 때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 조금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를 이제 의회로부터 받은 책무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물가는 어찌됐든 간에 목표 수준보다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고용 시장이 어떤가를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연준에서 말을 하는 연착륙 역시도 고용 지표, 특히 실업률 지표가 그렇게까지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어떻게 될지, 고용 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망가질지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좀 물가가 하락하는 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서비스 물가에 있다는 평가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내부에서도 이 거주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견조한데 그 이유를 보면은 명목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명목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져야 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명목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되는
필수 조건은 고용시장이 빠르게 망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 연준은 굉장히 타이트한 정책을 유지를 함으로써 경기를 계속해서 누르는 정책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고용지표와 지금 상황에서의 물가지표를 보더라도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긴축적인 상태를 최소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때 이 가족 연애 오락 프로그램의 네. 가족 오락관 허참 씨가 얘기하는 몇 대 몇 네. 연방준비제도의 위원들도 네. 몇 대 몇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연준 위원은 제로, 네. 뭐 거의 만장일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연내 금리 인하를 주창하는 위원이 나오진 않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사실 전도표가 3월 달에 사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2월 FOMC에서 누군가 인하를 주장을 했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회의 당일에는요. 다만 이제 소수 의견을 통해서 뭐 동결이라든지 뭐 50bp 인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의 그 내부에서의 이견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대중에게 퍼블릭하게 알려주는 것 자체는 이미 좀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신뢰성을 잃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만장일치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bp 인상 만장일치로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냥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인하를 얘기한 사람이나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3월달 FOMC로 눈을 돌릴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5.0%가 마지막일 것이다. 네. 내지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75면 끝난다. 지금 현재 말이 나오고 있어요. 4.590이니까 네네. 만약에 내일 새벽에 25bp 올리면 4.75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의견들,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그 선물 금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통화 정책의 최종 금리는 5%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은 5%를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은 12월 달 전도 통해서 5.25를 말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4.75를 말하고 있고 굉장히 의견이 많은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2월 달 FOMC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좀 이견들은 빠르게 해소가 되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히려 3월 달에 전도표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최신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해 좀 인하를 얘기한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빠른 시점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인하를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터미널 레이트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어 있느냐 이게 네. 이제 관심사로 이동인 것 같은데 자 국내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어제 뭐 요즘 금통위원들이 아니라 그 이제 하는 총재하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하고 이 멘트들이 약간 뭐 부동산 쪽에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서서히 우리는 좀 빠르게 앞서서 내비치는 것 같은데 우리를 판단한다면.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금통위 1월달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좀 인상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통위 당시 때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는 아주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3명이 3.5%를 최종 금리로 보고 있고 나머지 3명은 그 이상의 금리 레벨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3대 3이잖아요. 네, 그죠? 자신의 의견은 확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결국 캐스팅 보트는 이창용 총재가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난 1월 18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이 좀 주목할 만했냐면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3.5%의 금리 레벨이 그래도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 전망을 3.75로 했다면 조정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은연중에 자신 역시도 3.5를 좀 최종 금리로 지금은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2월달에 금통위에서는 동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연준 역시도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봤자 전도표 레벨 또는 5%면 끝난다는 인식이 사람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하에 대한 시점은 저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주신 바처럼 이제 금융시장 측면, 특히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의 좀 뭐랄까요 경착륙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은행도 이것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뭐 완화로 가지는 않겠지만 더 많은 인상을 가져가기에는 눈치가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전망할 때에는 상반기 경기가 좀 빠르게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생각보다 소비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인상을 멈추고 이제 언젠가 연내 금리 인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반면에 네. 연준은 12월 FOMC 의사록을 보시면요. 그 추세선, 트렌드를 하회하는 성장률이 나오는 시점이 원래는 올해 말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12월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시점을 1년 뒤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1년 동안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경기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실업률이 더 떨어졌고 물가는 뭐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일드 리세션.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강하게 깊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 그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 수준의 물가 레벨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연내 인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오히려 내년도에 가서 뭐 빠르게 단행한다면 1분기 좀 느리면 2분기 상반기 중에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정책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서로 기싸움인데 네. 시장에서는 우리 금리 이제 서서히 내려와야 되는데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라고 하는데 정책이 이쪽으로 쓱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군중심리, 대중심리 아까 처음에 모두 했지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네. MMF라는 데에 자금이 좀 뚱뚱하게 몰려있단 말이죠. 갈 길을 못 찾아서. 자, 그러면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그 지표로 레포트 발간하신 거 보니까 스킨용 스프레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뭐 A와 B 간의 차이를 말을 하고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면 이제 국고채랑 회사채 간의 금리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네. 요거를 보는 이유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어떤 게 더 신용도가 높고 안전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발행하는 그렇죠. 채권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그만큼 크레딧 리스크가 매우 적다라는 생각들을 보통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네. 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를 구한 것이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들의 크레딧 리스크를 반영을 한 거죠. 근데 그러한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작년도 이제 9월, 10월에 발생했던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합니다. 그림 여기 띄워주신 것처럼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단행됐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연말쯤에 돼가지고 레고랜드발 단기 시장 경색이 나타나면서 더 많이 급등을 해버립니다. 금리도 급등을 하지만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돼버리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라든지 미국 신용등급 하락했다든지 이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스프레드의 레벨 자체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의 안정화 조치가 들어옴으로써 계속해서 돈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좀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급등했던 스프레드가 이 레고랜드 이슈가 터지기 전 정도로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이 리스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했던 시점 내지는 조선 해양 이거 발생했을 때 시점 내지는 코로나 발생했을 때 시점 제외하고는 요 금리랑 스프레드랑 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돼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금리를 전망을 함에 있어서 저 말고도 대부분의 연구원님들이 상고하저의 금리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금리가 앞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레딧 스프레드도 추가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회사채 중에서도 비우량과 우량이 또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등급별로 있는데 이제 우량한 회사채들은 사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스프레드가.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우량 회사채인 거죠. 이제 뭐 싱글 A라든지 그렇죠. 뭐 트리플 B, 더블 B 이런 좀 크레딧이 낮은 애들에 한해서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굉장히 빠르게 축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우량과 비우량 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회사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원래도 우량채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량채를 선호하는 시장이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죠. 뭐 네. 거의 뭐 이 오르는 기업과 못 오르는 기업의 그 양극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자, 일단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이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는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네, 뭐 스큐 지수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우리 레고랜드발 사실 지방 우리의 문제는 이제 지방 쪽에 지금 이 주택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대구 지역이 좀 심각한 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ABCP 같은 자산담보 채권 회사채 이쪽은 지금 어떤가요? 동향이 좀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이제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도 많이 이제 정상화가 된 상태이고요. 그만큼 이제 조금 우려가 강했던 때보다는 많이 안정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미분양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인 것들이 이렇게 미분양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좀 이제 좋은 분위기가 안 생기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ABCP라든지 조금 이제 좀 자산담보부 쪽, PF 쪽 이쪽 시장은 빠르게 이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제 안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네. 정부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들, 규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시차를 두고 조금씩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이제 작년 말과 이제 올 초에 나타났던 방식으로의 좀 시장의 급락이라든지 가격의 급락 같은 것들을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화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처럼 나타났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장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도 이런 금리 급등 같은 것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뭐 시장에서 별로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파생상품 시장 거래를 좀 늘렸어요. 네. 네, 15분 늘렸는데 그래서 아주 왜 저랬을까 했거든요. 이게 뭐 들여다봤더니 이제 우리가 그 추경호 장관이 얘기하는 WGBI 네.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하는 세계 채권 지수의 이제 선진 지수라고 하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9월경인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고 갈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작년 9월에 우리나라가 그 와치리스트에 편입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면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한 6개월 정도를 기간을 가지고 편입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3월달 말에 발표되는 보고서에서 편입이 될지 내지는 9월달에도 발표가 되거든요 보고서가 그때 편입이 될지 이제 좀 시점에 대한 뭐 가능성은 뭐 막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편입이 되면 어떤 좀 좋은 점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WGBI라는 게 이제 국채 지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TF라든지 패시브 자금들이 이 지수를 벤치마킹을 해서 자금을 따라가는 그 자금을 이제 유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WGBI 시가 총액이 25조 달러가 되고 있고 한국이 편입이 되면 2%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추종 자금 자체가 뭐 2.5에서 3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500에서 600억 달러가 된다라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금액 측면에서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수요가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국내 수요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요가 현물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은 사실 좋은 거냐라고 하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WGBI 같은 것들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지수의 급등락에 따라서 자금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확대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러한 좀 부정적인 점이 크냐, 뭐 긍정적인 점이 크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그만큼 글로벌리하게 조금 더 선진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플러스 자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FOMC와 자금시장 동향인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대충 보면은 맥락은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얘기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과 경제를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